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방법론 오늘은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회조사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관찰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건 물어보는 겁니다. 설문지도 사실은 물어보는 건데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이라고 하는 설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종이에 질문을 적어서 간단하게 물어본다. 요게 이제 설문지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고 어떤 사람한테 듣고 보고 결국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어보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거를 좀 더 정교하고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어떤 거를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나는 처음 가는 음식점인데 모르는 음식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옆 사람이 혹시 비슷한 음식을 시켰는지 그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고 비슷하게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눈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 획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획득한 정보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획득하느냐가 사회조사 방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옵저베이션이라고 써놓았잖아요.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목격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자, 관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특정한 연구 목적의 관찰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실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 목적 하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면 자, 그다음에 보는 것, 보는 방식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특정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목격을 통해서 정보 획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관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찰법에서는 이제 사회조사 방법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도 이제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관찰법의 유형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관찰을 하는데,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직접 관찰은 뭐죠?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조사자가 직접 관찰, 본 거를 기록, 그걸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이게 직접 관찰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직접 보는 겁니다. 자, 간접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관찰해서 적어 놓은 내용을 2차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관찰해서 적어 놓은 거는 문헌이 될 수도 있고 영상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 또는 사후적인 흔적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찰법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죠? 직접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찰법 유형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고. 자, 요 두 번째 관찰 유형은 조사자가 직접 관찰이죠. 관찰을 하는데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의 방법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크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게 이제 완전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완전 비참여 관찰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참여하는 거고 요거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완전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complete participant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참여한다. 자, 그럼 완전히 참여한다는 거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사실을 관찰 집단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TV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잠입 르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재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동영상으로 얼굴 뭐죠? 블러 처리해가지고 흐리게 안 보이게 처리해가지고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를 쭉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완전 참여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손님이든 아니면 그 카페 어떤 동호회의 일원이든 거기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네들을 관찰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쭉 그 사람들하고 단시간이든 장기간이든 같이 지내고 생활을 하고 같이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참여 관찰의 핵심은 관찰 집단에게 알리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일원으로,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일원으로 참여한다. 요 두 가지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완전 참여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비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 대상에게 여기 전혀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를 획득한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자, 실험도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유아원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요만한 창문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 대상과 조사자가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 비참여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범인을 취조할 때 여기 이제 책상을 놓고 여기 범인이 있고 여기 형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비밀 창문 같은 게 있어요. 비밀 창문. 비창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취조하는 과정을 비밀 창문을 통해서 다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 비참여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관찰자적 참여자 내지는 참여자적 관찰자라고 하는 중간적인 형태의 관찰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 다음에 관찰자적 참여자는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 참여 관찰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 조사 사실을 완전 참여 관찰은 알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알리고 관찰 집단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관찰자적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밑에 참여자적 관찰자는 관찰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알리지만 관찰 집단에 참여는 해요. 그런데 참여한다는 게 관찰자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한도전 같은 거를 보면 무한도전의 카메라맨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한도전의 카메라맨은 무한도전을 촬영하는 모든 과정에 1대1로 무한도전 멤버 한 명당 최소 한 명씩 카메라맨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카메라로 다 찍고 다니지만 관찰 집단 무한도전 촬영에 참여를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한도전 멤버와 똑같은 방식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로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사 사실을 알린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둘 다 알린다. 그런데 어떤 거에 강조점이 있느냐, 참여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느냐, 관찰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자적 참여자 내지는 참여자적 관찰자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조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미리 기획돼 있다라는 겁니다. 비조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비체계적이다. 그리고 기획되어 있지 않다. 사전에 어떤 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완전히 자연 상태이냐, 완전히 기획된 거냐,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조화의 정도나 공식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가장 조직적인 거는 실험실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 비참여 관찰입니다. 이거는 딱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에 모아놓고 나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전에 기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실 관찰인 거죠. 이거의 반대, 완전히 완전히 비조직적으로 하는 게 참여 관찰입니다. 자,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완전 참여 관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원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집단의 일원으로. 자,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기획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집단이 생활하는 그거를 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여 관찰이 가장 비조직적 관찰이 되는 거죠. 이게 비조직, 이게 조직적 관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의 중간에 구조화된 현장 관찰과 비구조화된 현장 관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현장 관찰은 내가 기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기획하지 못하고 가지만 관찰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형태로 체계적인 형태로 관찰을 한다라는 거고, 비구조화된 현장 관찰은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최대한 자연 상태를 그대로 구조화되지 않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관찰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관찰 목록 이런 거를 가져가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가지고,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저렇게 하네, 이런 거를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하는 거고, 요거는 그런 도구 없이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관찰법, 그 조직화된 수준에 따라서 관찰법의 유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야. 관찰의 대상인데, 이 관찰의 대상이 비조직적 관찰이냐 조직적 관찰이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집니다. 자, 비조직적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 자연스러운 집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내가 조사자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조직적 관찰에서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찰의 대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배경하에서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음. 자,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집단들이 어떻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이거는 보이는 거고. 비저블 한 거죠. 이거는 인비저블 한 겁니다. 의미와 관점을 비조직적 관찰은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거를 뽑아내는 거. 자, 조직적 관찰은 내가 이미 관찰하는 대상이나 이런 걸 다 통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자가. 어떤 거를 어떻게 기획해서 관찰을 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명확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거라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거 같은 거죠. 비언어적 행위 또는 언어 외적 행위, 제스처 또는 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간적인 행위, 움직임. 주로 이제 비저블한 내용들을 조직적 관찰에서는 굉장히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조직적 관찰과 조직적 관찰에서는 관찰의 대상, 강조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의 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찰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타임 샘플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간 표집. 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관찰을 한다. 근데 언제 관찰을 하느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타임 포인트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간격은 말 그대로 인터벌이죠. 인터벌은 특정한 관찰을 특정한 시점에 한 번 하고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일정한 시점 후에 또 한 번 관찰하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거를 본인이 기획해서 하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반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반복적으로 관찰을 한다. 이건 뭐죠? 변화를 보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간격을 하루 간격으로 할 거냐, 일주일 간격으로 할 거냐, 한 달 간격으로 할 거냐, 1년 간격으로 할 거냐. 관찰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사자가 이런 시점을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 개인 표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칼이 초점이죠. 인디비주얼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조사자는 한 명이에요. 근데 관찰의 대상은 집단입니다. 자,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 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 명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관찰의 순서 같은 거를 미리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을 관찰할 때 한 명 한 명, 집단이 이렇게 있고 세 명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이 돼 있다. 세 명. 그러면 이 순서를 정해 놓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얘를 A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두 다음에 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을 A, C, D 초점을 개인에게 맞추고 이 초점을 옮겨가면서 모든 개인을 다 관찰하는 것을 초점 개인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개인들을 할 건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집단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집단 행동을 보기 위해서는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을 모두 다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관찰도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전부 다 이 적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완전 참여 관찰처럼 내가 너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할 때는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숨겨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관찰된 내용들을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비조직적 관찰과 이것도 조직적 관찰로 구분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 비조직적 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조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집단 행동에 따라가면서 집단 행동을 따라간다라고 내가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관찰 후에 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관찰된 내용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본인이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풍부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근데 조직적 관찰은 자, 이건 어떻게 되죠? 기획 관찰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기획해서 하는 관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관찰을 하는 동안 어떻게 기록할지를 정해야 되고 그 정해놓은 바에 따라서 기록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조직적 관찰이니까 당연히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해놓은 거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게 조직적 관찰에서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관찰은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해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뽑아내는 것. 그게 추론 능력이죠.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관찰자, 조사자에게 필요하다. 그냥 그대로 본대로 기억하는 것이 관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 이 장점은 뭐냐면 직접성이에요. 조사자가 자,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배포하는 사람 1000명 정도 설문지를 하면 내가 1000명을 다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관찰은 소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자가 직접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자의 의도대로 어떤 거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전제, 물론 이제 기획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을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싫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체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싫다라고 체크를 하지만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간의 종단 분석, 이제 인터벌,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장기간에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게 현장 연구, 현지 조사, 특히 인류학에서 하는 이런 조사에서는 장기간의 종단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관찰법의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접근성. 자, 조사자 관찰 대상에게 속이고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알리고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야.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접근성과 왜 그럼 접근성에 문제가 있냐? 민감한 관찰을 하게 되면 익명성,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뭐 커밍아웃 자주 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꺼려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 그런데 야, 내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좀 하고 싶어. 그럼 너네들이 있는 집단에 내가 좀 같이 가서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할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좀 관찰해봐라고 할까요? 싫은데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특히 이제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현상을 내가 관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현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발생할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내가 당신네 부부가 싸우는 거를 좀 관찰하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주 싸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면 뭐 나는 매일매일 또는 뭐 한나절에 한 번,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싸운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싸울지 한 달에 한 번 싸울지 1년에 한 번 싸울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 관찰 자체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의 한계예요. 당사자가 아니고 밖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쉽지 않다.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추 및 추론을 주로 많이 이제 관찰에서는 하게 되는데, 관찰은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놔두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방식으로 내가 관찰을 했느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객관성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대로 관찰한 게 맞느냐. 그 다음에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해서 관찰해내는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관찰법의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찰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단점과 관련된 건데,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조사자가 관찰자로서 직접 관찰 대상을 관찰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나 장기가 될 수 있어요. 인류학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밀림에 사는 어떤 부족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3개월, 6개월, 1년, 3년을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구 대상하고 동화 또는 감정이입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한 3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부족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의 시각으로 부족원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부족원의 시각으로 부족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하는 객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 있어서 관찰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주관? 대표적으로 동화와 감정이입. 객관적인 제3자로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 대상의 일원으로 내가 생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당신 잠입하는,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하는 완전 참여 관찰은 이게 없을 수 있는데, 당신들 내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관찰자가 제가 나를 관찰하는구나 라고 의식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수업 참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평소에는 선생님하고 농담도 하고 뭐 좀 수업 시간에 자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뒤에 와서 관찰을 한다. 장학사까지 온다 그러면 더 크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평소에는 막 졸던 사람도 안 조는 것처럼, 농담도 안 하고 굉장히 질문도 안 했는데 질문을 많이 잘 하는 것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다음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관찰 대상이 추상적이어서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해석을 했는데 다른 상황에,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상성과 복잡성 같은 얘기예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집단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슨 동물이 밥을 주면 먹는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일정한 의미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해석하면서 집단의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자가 이거를 이해하고 복잡한 그 사람들 내부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제대로 관찰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뢰도나 타당도를. 자, 신뢰도의 문제는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냐, 그 집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스키모를 관찰한다고 해가지고 에스키모 사이에 가면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일하다 말고 들어 누워서 자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특정한 학문, 인류학이나 또는
심리학, 그다음에 신문방송학 이런 쪽에서 사회학과에서는 많이 쓰기는 쉽지 않아요. 사회학과는 이제 대규모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거는 일정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찰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에서 이 관찰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어쨌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